고양신문 뉴스체크를 기다리셨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고양신문 주최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고양시 병정 선거구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이거 준비하느라고 사실 너무나 좀 정신이 없어서 지난주 뉴스체크를 한 주 결방을 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3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데이터 센터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LH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주산성의 한옥마을이 조성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GB 해제라고 합니다. 고양갑 후보 3명이 시청 원안 건립에 똑같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양신문 총선 소식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보면 되나 저희가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덕이동 데이터센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덕이동 외에도 사리연동, 식사동 등등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을 남동진 기자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현재 네. 건축 허가 행정 절차를 마친 데이터센터 수가 총 7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곳이고요. 허가 절차를 득하고 착공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착공을 앞두고. 준비 중인 곳은 4곳. 총 합쳐서 7곳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항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좀 꽤 오래전에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더라고요. 요것을 제외하면은 2-3년 사이에 전부 다 인허가를 받거나 운영을 시작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산업, AI 산업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들도 이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맞물려 가지고 고양시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센터 건립이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7곳 인허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곳이 문봉동과 식사동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거는 7곳에 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2곳이 더 있다. 말 그대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세요. 한국 데이터센터 연합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민간 데이터센터 93곳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수도권에 분포된 비율이 76%, 71곳이라고 거의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몰려있네. 여기에 또 상업역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79%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앞으로 더 지어질 것도 되게 많은데 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입지의 82.1%, 전력 수요의 약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도 그렇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수요들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좀 옮겨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한간에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라든지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 데이터 센터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를 못하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고양시에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되거나 그리고 지어지고 있는 시설들 보면은 이게 외곽 지역도 아니고 그 주거 지역 굉장히 인근, 맞아요. 심지어 이제 사리연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복판에 이렇게 들어서는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자파나 소음, 열섬 현상, 그리고 뭐 고압선 매립에 따른 이제 건강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업체 측에서는 그러한 영향 되게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주민 입장에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데이터 시설 입지 조건이나 제반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아예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작년 1월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위원회 심의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당연히 뭐 본회의엔 상정조차 못했던 사안인 거고, 시의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법안 문제를 얘기하면서 되게 난감해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규제할 만한 어떤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이제 공무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게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이 합법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허가를 내주는 거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서에서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자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 정결 사안인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안
사안을 다 파악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렇게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곳이 이제 덕이동 데이터 센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야 총선 후보들까지 나서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동환 시장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현재까지 직권 취소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을 내서 다들 엄청 분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당이 이제 김용태 후보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리운동 같은 경우도 총장님 같은 경우가 어디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도 안 해주고 통과가 됐다더라 이게 허가를 받았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 듣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전자파 문제 외에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지나치게 잡아먹는다. 이게 전력 문제. 365일 가동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개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한 25기가와트시 4인 가구 6,000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맞먹는 수치라고 해요. 그만큼 전력을 사실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 시기를 맞아가지고 이 지역별로 이제 분산 에너지 체계로 변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양시 내에서 전력들은 이제 고양시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점점 변화를 할 텐데 이렇게 전력 소비가 많은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은 나중에 이게 과부하가 걸릴 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적정 숫자로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정에서 데이터 센터에 관한 좀 더 꼼꼼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째 공사 중단되고 있는 라이브시티 문제 관련해 경기도가 지난주에 새로운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좀 관심입니다. 박경만 전문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건설비 상승이 문제가 되고요. 건설비가 약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지만 완공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서 시체 상금과 대출 이자 문제 심각하게 됐고요. 다음은 이제 전력 공급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CJ 아레나를 제외한 부대 시설에 대한 전력 수요가 충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천 수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고양시가 최근에야 준설 복귀 이후에 진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해법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잘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되자 감독기관인 경기도가 공사 지원 책임이 CJ 측에 있다. 지원 배상금 물리겠다. 자, 이렇게 나왔고 반대로 CJ는 공사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원 배상금까지 물리는 거 이거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토부가 중재안을 내놔서 이제 조정안이라고 발표를 했죠. 거기에 보면은 지원 배상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또 완공기한을 연장해주고 감면된 만큼 나중에 공공기여 좀 하자 뭐 이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CJ는 환영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반면에 경기도는 아직 수용 여부를 명쾌히 밝히지 않고 즉답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주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도자료 내용이 관심이 있는데 자, 보도자료 크게 한 3가지로 저희가 주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첫째는 공사 대책 사유가 CJ 라이브시티에 있는 만큼 지원배상금 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제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계약 해제 해지권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LH의 사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딱 보니까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부가 제시한 수용안을 경기도가 지금 이대로는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읽히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리스크가 큰데 우리한테 이거를 그냥 수용하라라고 압박하는 거는 이거 우리 책임 못 진다. 일단 이렇게 읽힙니다. 세 번째가 좀 관심인데 LH가 들어와서 어떤 공공적 성격을 끌어올리자 정부가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자 이 제안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불가능한 제안이죠. LH가 여기 왜 들어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그죠? 좀 뜬금없는 제안 같고요. 100% 민자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LH가 중간에 와서 뭘 할 수 있겠으며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J에서도 조정안 합의부터 하고 LH 제안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자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해석을 덧붙이자면은 경기도가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조정안을 우리가 덜컥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우리가 같이 책임진다라고 이렇게 보증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걸로 그렇게 좀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거 공을 또다시 정부에게 넘긴 셈인데 이거 갈수록 해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사업기간을 이렇게 연장해준 이런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요? 영종도 복합 리조트랄지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그다음에 판교나 광교에서 있었던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 등 다수의 연장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유독 이번에 CJ 라이브시티에 관해서만은 경기도가 이렇게 상당히 소극적이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중앙정부나 검찰로부터 감사나 이런 압수수색 같은 게 계속 됐는데요. 경기도에 대한.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위축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임 우려가 분명히 이제 공무원들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 조정안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사정감사를 통해서 그걸 해소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마저도 믿을 수 없다. 그것 가지고는 개별 소송으로 들어오면은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정부기관이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 그걸 전제 조건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 그 총선에 고양시 병 또 정 선거구에 나서는 4명의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별도의 기사로 좀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경만 전문기자님 해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주산성을 고양시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8일에 행주산성 일원 하록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말 그대로 행주산성 인근에다가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이제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 고양시가 추진한 한옥마을 위치가 어딘지가 가장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 행주산성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보호구역 바깥쪽에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쪽 지역은 그린벨트 그리고 일종 주거지역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영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장소나 범위 뭐 또 방법 등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으로선 조금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행주산성의 한옥마을이 추진되는 뭐 특별한 좀 배경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2021년에 행주산성 관광객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좀 했다 그래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행주산성이 상당히 멋있고 좋은 관광지이긴 한데 방문한 다음에 다른 볼거리가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아서 한나절 관광 왔다가 가는 이런 관광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연관된 시너지가 매우 적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고양시는 이 행주산성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 한강변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있잖아요. 자,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행주산성 이런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이동환 현 고양시장의 관광 활성화 공약 그래서 시정 운영의 10대 핵심 과제에도 이게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과 일종 주거 지역이 거의 반씩 섞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추진하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주거지역은 이제 보상하는데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이게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국토부에 승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 작업을 지금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7일에 행주산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회의라는 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고양신문에서 취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갑 선거구의 핵심 현안 중 하나 시청 이전 문제 원안 건립이냐 아니면 백석 이전이냐 자, 요 문제와 관련해서 고양갑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 3명이 모두 원안 건립에 동의했다 여기에 서명했다 자, 이런 뉴스네요. 시청 원안 건립 추진위가 14일날 이제 각 캠프별로 해서 기존 신청사 원안 건립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백석 이전 반대 및 기존 신청사 건립 찬성 그리고 원안 사업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그리고 당선 시에 입법 등 정책 발굴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후보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한창석 후보잖아요. 지금 현 이동환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한창석 후보가 고양시에 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때는 원점 재검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더 어떻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바뀐 건가요? 주민들 만나고 좀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좀 약간 느낌이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원안
추진으로 바뀐 것 같고요. 한창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추진위 분들이 왔을 때 직접 서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고양시청 원안건립까지 함께 외쳤다라고 합니다. 추진위 입장에서는 유력 후보 3분이 모두 이제 원안건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시청 이전 문제는 사실 작년에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원안건립으로 나가야 된다. 좀 이렇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건에 대해 가지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서울 편입을 한다는 건 구 내지는 뭐 좀 그런 식으로 편입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을 원안건립 추진한다라는 거는 고양시라는 행정구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좀 약간 충돌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의구심은 들긴 하거든요. 네, 이거 선거 내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두 가지 그 공약이 서울 편입과 원안 건립 두 가지가 어떻게 과연 조화가 돼서 설명이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뉴스와 좀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고양시의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어떤 이슈 파이팅을 하는 주제는 바로 서울 편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에 특례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양시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용인 특례시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바라던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 생각이 되고요. 특별법 안에는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리고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 뭐 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 이런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양시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고양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례시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고양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과는 좀 약간 뭐 상충되는 부분이 좀 느껴지잖아요. 당연히 이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좀 약간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후보 같은 경우는 행안부 차관으로 와서 내가 서울 편입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내걸고 있고 뭐 김종혁 고양병 후보 같은 경우 초창기부터 서울 편입 주도해서 가져갔었고 장석환 후보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이제 고양을 지역구가 이제 가장 또 서울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초반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내걸고 하여튼 뭐 다 4개 후보 전부 다 굉장히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때 11일 날 또 고양시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원시합법 얘기했을 때 고양시의 서울 편입 원하는 시민분들이 되게 환호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뭐 정확한 취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특례시의 권한을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서울 편입과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별개의 사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100만 특례시 지위를 유지한 채 서울시에 편입을 한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는 사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가서 환영할 만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려는 그런 어떤 심정은 알겠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양시 유권자들이 서울 편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는 너무나 간과한 이런 발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양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향이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엇박자난다. 네, 국회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기사 잡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발표는 이거 재뿌리는 거 아니냐. 서울 편입을 처음부터 좀 선명하게 내걸었어야 되지 않냐. 좀 이런 반응들이 이제 좀 약간 실망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 국가 수반 입장에서 우리나라 행정 체계를 논의한 데 있어가지고 또 당연히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내건 이제 서울 편입이라는 게 과연 좀 진정성이 있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지울 수 없는 이런 불충한 생각을.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 토론회나 이런 것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진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죠. 온라인 고양신문에서 여러분들이 총선과 관련된 소식을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는지 간단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고양신문 이 초기 화면을 보시면 뉴스 바로 옆에 40 총선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총선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카테고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총선에는 이제 여야 막론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이제 각각 후보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온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요 오른쪽 위에 검색창에
고향 총선 후보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 후보의 소개 기사 좀 아래쪽에 관련 기사로 다른 후보들의 기사도 같이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후보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검색창에다가 이번에는 판세라는 두 글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주요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직후에 작성된 우리 고향신문 기자들이 작성한 각 선거구별 판세 분석, 지난 총선의 결과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후보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이제 이번 총선에서 고향 시민들은 또 어떤 정책을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담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향신문과 고향포럼이 2024 고향총선 시민정책 제안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시민정책 제안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고향병, 고향정 후보 초청 토론회를 했는데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후보 토론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기사를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또 차례차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토론회 관련 영상을 고향신문 고향팟에서 보시려면 고향팟 초기 화면의 카테고리에서 라이브를 누르시면 고향병 고향정 토론회의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뉴스체크가 어느새 200회, 그러니까는 저희가 딱 4년 뉴스체크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200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또 300회, 400회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총선 기간에도 저희 고향신문 기자들 기사 또는 영상으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